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친한계 대표 인사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이죠. 어제 한동훈 전 대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셨던데 화면 보니까 분위기 어땠나요? 예, 뭐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장소는 200여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었는데 공간이. 그 밖에 뭐 500명 이상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늘어서 환영을 해줬고 끝날 때까지 끝난 다음까지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넘게 강연을 행사가 있었는데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해 주셔서 상당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국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두 분은 당의 행사였잖아요. 당의 공식 행사였습니다. 김문수 장관님은 개헌에 대한 것이었고 오세훈 시장님이 개헌에 대한 거였나? 뭐 하여튼 당에서 하는 행사를 모셨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기도 굉장히 쉽고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행사를 홍대 입구에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또 어저께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대 입구가 좀 상징적인 측면이 좀 있는 동네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관을 하는 데가 실제 대관을 하는 장소였는데 그래도 홍대라는 것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이쯤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전 대표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87 체제 극복은 단순한 과거 극복이 아니고 미래의 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헌과 임기 단축 이런 부분 한 전 대표의 승부수인가요? 승부수는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게 북콘서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87년도 헌법은 사실 위대한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경험을 했지만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군사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직선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리고 임기가 7년이나 되는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영구집권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우리에게 투표권을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그래서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호헌, 철폐, 개헌 1000만인 서명을 통해서 개헌을 끌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돌려준 그런 아주 위대한 헌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헌법은 그때 당시에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로 3김 이 네 분이 이제 모여서 그럼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한 2달 만인가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헌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이게 7년 중임 가능한 체육관 선거를 직선제로 해서 5년 단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원래 그 대통령 선거,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4년 중임을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5년 단임으로 하게 된 건 거기 있는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년 중이면 8년인데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참느냐. 그리고 만약에 2번 하게 되면 이 중에 4명 중에서 누가 하면 16년인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 단임제에 대한 장기 집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단임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임으로 5년만 하자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 5년 단임제는 여러 가지 단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게 5년 단임하는 동안에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야 되잖아요. 총선도 치러야 되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정책이라든가 뭐 국가적 이슈 아젠다보다는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총력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야도 사생결단식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가적 아젠다의 실천 이런 것보다는 정쟁을 앞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 20년 전부터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개헌을 해야 돼라는 얘기는 뭐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얘기가 나왔다가 용두사미처럼 또 권력을 잡으면 또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 5년제와 국회의원 4년제 누군가 희생을 해서 이 임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4년 중임으로 하고 그 같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그 집권당 대통령과 대개의 경우 집권당이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같이 가서 안 되면 4년 뒤에 바뀌는. 그러나 잘하면 또 계속할 수 있게. 4년 동안 잘하던 당이 갑자기 4년 동안 못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계속 가게 하고 못하면 바꾸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쪽에서 자기 임기를 희생하든가 국회의원 쪽에서 희생해야 되는데 그 둘 어느 쪽도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임기 한 달만이라도 단축하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말로는 개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임기 단축하려고 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 왔으니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그거죠. 제가 아마 이번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할 텐데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요. 아, 당에서. 네.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그 문을 닫고 나가겠다. 육공화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권력 구조만 바꿈으로 해서 사실 그 법안의 내용들은 과거에 그 50 때 혹은 그 이전에 유신 때 있던 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7공화국의 문은 새로운 사람이 열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희생 이런 얘기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키를 쥐고 있죠.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이제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시죠. 이게 이제 서명 운동도 시작되고 그랬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론이 모이면 자기 주장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에도 그랬죠, 뭐. 과거에도 5공화국 직선제, 5공화국의 간선제 선거를 직선제 선거로 바꾸자는 그런 운동도 다 처음에는 야, 그게 되겠어? 저렇게 군사정권이 강고한데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민들의 어떤 열망들이 모여진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어떤 선거가 지금의 정치권이 속된 표현으로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도 야도 다 꼴보기 싫다.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선거. 근데 지금 현재 육공화국 헌법으로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선거 자기 재임 기간 중에 2번씩이나 큰 선거를 치러야 되고 목숨 걸고 그걸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당은 안 그렇습니까? 야당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면 그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바꿔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이제 대선이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대선이 2달 안에 치러지니까 이 기간 안에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약을 내세우고. 공약을 내세워야 됩니다. 다음 대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음 대통령 후보는 나는 3년만 하겠다. 3년만 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들을 정리하고 가겠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이 희생하자. 그래서 총선과 대선의 임기를 맞추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교류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제 개헌 문제 있고 그 외에 좀 공들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이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고 네. 하나는 말씀 그대로 뭐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인데 혹은 공들이는 부분인데 가장 큰 거는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저는 그 배신자 프레임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너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너를 그렇게 출세시켜줬는데 감히 네가 대통령이 등을 돌려? 이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왕조시대 아닙니다. 대통령은 5년제 단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됐든 비대위원장이 됐든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자기 물건을 남한테 주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국가직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닉슨 대통령이 야당의 선거운동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닉슨 대통령이 그 물러나게 된 건 그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국민들 앞에서 그와 관련된 수없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탄핵이 된 거 아니에요. 탄핵이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가 임명됐어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야, 저 특별검사 해임해. 저 자식이 감히 나한테 수사를 해? 해임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왜 정상적인 당신이 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여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임하라니 법무부 장관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사임했어요. 그랬더니 닉슨 대통령이 법무차관한테 당신이 수사해. 그랬더니 법무차관이 나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했어요. 네. 결국은 그렇게 돼서 닉슨 대통령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본인이 물러난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그런 국무장관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당이 됐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프레임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배신자죠. 왜? 그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거든요. 네. 라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적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는 폭망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국무위원들 다 배신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분들은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호소입니까? 네.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에 조기 퇴진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5일 만에 그걸 뒤집으시면서 내가 그 재판이든 혹은 탄핵 심판이든 다 받겠다.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게 됐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이 위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실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왕이나 가능한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친윤계라든가 당내에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화력을 좀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좀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좀 그런 전략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는 저희가 극복해야 될 거 그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거는 뭐 저희 기준입니다. 이건 뭐 야당에서는 뭐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자기 본인의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생각된다. 네. 이렇게 저희는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살아온 궤적이라든가 행적을 보면 뭐 물론 이제 자기 가족 관계에 있어서 형소에게 했던 그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이라든가 형님과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입원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공인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예를 들면 자기가 변호사를 하는 분이 그 검사 사칭을 해서 그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법인카드 문제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본인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다 조작되고 날조되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한 사람에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체계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 달려들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위험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궤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주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뭐 기본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비명계에 대한 일제히 공천 학살을 하시고 지금 거의 당을 완전 장악하시긴 했지만 이 부분도 저는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우리가 약간 의아했던 게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애국심, 이게 제가 가진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얘기를 이제 TV조선 인터뷰에서 좀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마음은 같다. 이재명 부분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그분들은 이제 탄핵 반대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의아스럽다 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탄핵 반대에 나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지금 탄핵 반대에 나온 분들은 되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들은 야,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 계속 탄핵시켜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 탄핵 트라우마죠,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됐던 주장들 중에서 거짓말도 엄청 많더라. 무슨 뭐 구판을 벌였다느니 그 안에서 7시간 동안 뭐 프로포폴을 먹고 잠자고 있었다느니 네. 그다음에 무슨 비아그라가 거기 있었다느니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 인격살인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반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 또 탄핵되는 거 못 참겠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만약에 탄핵이 되면 사실은 탄핵이 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야 나는 계몽됐어 나는 몰랐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강성 친윤들께서 뭐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는 가짜 뉴스들, 예를 들면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죠. 여기에 잘 몰랐다가 그게 사실이야? 야,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가 정상이 될 수 있어? 그럼 민주당이 다 조작해서 부정선거한 거지 우리가 진 게 아니고 결국 부정선거로 진 거야? 라는 식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간 분들.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종교는 신념의 문제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부분,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이대로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권력 넘겨주는 거야라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탄핵 반대 집회의 어떤 유형도 좀 분류할 수 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나오신 분들의 성향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거기서 일정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그 신동욱 대변인이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네.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별 과정이 있었던 거죠. 뭐 전체 얘기를 무슨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그 당 대표단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갔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었으니까 찾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려면 당사에다가 그 두 분의 사진이라도 좀 붙여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 당사에는 그 세 분의 대통령 사진만 붙어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니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우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경험도 듣고 통찰력도 듣고 말씀을 들으려면 그러면 그분들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분들 사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 배출한 대통령 사진이라도 붙여놓고 네.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는 안 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특정 시점이 되니까 제가 보기엔 특정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서 그 두 분을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끄집어낸다는 게 명백하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그런 코멘트를 받아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풀을 한 거 보면 그런 내용만 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 지도부가 공정한 겁니까? 그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는 네. 그런 의심이 드는 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네. 당 지도부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선거를 공정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당이 승리할 후보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워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몰라.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본인들이 당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하나 들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신이 지나쳐서 뭐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저는 거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제가 비대위원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면서 당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당의 문제는요. 소신이 지나쳐서가 아니고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서 밥 먹었다는 자랑을 했잖아요. 밥 먹고 술 먹고 불러갖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하셨어야죠. 대통령한테 이거 의정 갈등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 하셨어야죠. 그리고 R&D 예산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호주 대사에 네. 그 전직 국방장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소신껏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본인의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니까 과거에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별로 맞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그 공개되지 않은 개인이 인사라든가 그리고 무슨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비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상계엄은 다릅니다. 보수 잠룡 중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셉니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쟁심 때문에 그러겠죠, 뭐.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홍 시장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근데 네. 질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법무장관 되게 하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요구하다가 잘 안 돼갖고 틀어지긴 했지만 뭐 홍준표 선배님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야, 한동훈 말이야 저 새까만 후배가 말이야. 뭐 그런 네네. 느낌도 있으실 거고. 그 정도 예. 듣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지금의 이제 탄핵 찬반 구도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구도로 좀 바뀔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물론 저희 당의 모든 그 후보들은 누가 되든 간에 반 이재명일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반 국민의힘 후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정상적인 거죠. 탄핵 반대를 떠나서 이제 가장 경쟁력 후보를 찾을 것이다. 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후보님들도 다 우리 당에서 열심히 그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들 김문수 시장님도 저 장관님도 제가 그분이 처음에 초선으로 오실 때부터 출입 기자로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천에서 부천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때 살아오셨는데 이 정도만 해도 보통이 아닌데 그 위에 3선인가를 하셨고 또 도지사도 2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하지요. 이 보수 잠룡들 중에서는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과 탄핵에 반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끼리 연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이제 저희가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흐르다 보면 개울물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점점 커지고 나중에 그게 하나의 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막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지원 후보를 옛날에 박지원 그 장관을 이기고 그 정치편에 왔던 우리 김문수 선배님.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홍준표 선배님도 또 얼마나 많은 경력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경력이 있는 분들. 오세훈 시장님은 현직 시장님이시고 이런 분들 또 한동훈 대표도 뭐 깜짝 놀랄 만한 경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개울물처럼 막 흘러가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2개의 개울물이 합쳐서 하나가 되고 또 개울물이 합쳐서 강이 되고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죠. 뭐 근데 그 어떤 개울물이 선택을 받을 것이냐, 어떤 개울물들이 강으로 되고 바다로 갈 것이냐, 그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 골이 너무 깊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어떤 골이 너무 깊을 거다. 그래서 분열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4분의 후보 모두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로는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오세훈 시장님은 반대 이미 했고 그 비상계엄 반대했고 그리고 김문수 그 장관님도 내가 있었으면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홍준표 시장님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 법률가시인데 그게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치적인 유불리에 의해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표명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탄핵은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이른 얘기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예의가 적어도 우리 출신의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내임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